자, 3000년 전에 쓰인 단 한 줄의 문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근데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정말 위대한 학자 두 명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면 어떨까요?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입니다. 고대 중복의 지에서 바로 그 주역에 나오는 구절인데요. 겸손함으로 명성이 자자하니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롭다. 잠깐만요. 겸손? 그리고 군대라니? 이 둘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? 딱 들어도 이상하죠. 바로 그겁니다. 어떻게 그 지극한 겸손이 전쟁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모순, 이 역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이름하여 겸손의 역설입니다. 일단 시작하기 전에 주역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? 주역은요, 고대 중국에서 점을 치거나 지혜를 얻을 때 사용하던 경전이에요. 64개나 되는 괴라는 추상적인 기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변화와 이치를 해석하는 뭐랄까 아주 심오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64개의 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볼 건 딱 하나, 바로 15번째 괴인 겸괴입니다. 이 괴는요,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딱 하나예요. 바로 겸손이죠. 근데 바로 그 겸손을 말하는 괴에서 느닷없이 군대, 전쟁 이야기가 튀어나오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? 자, 이 고대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두 명의 천재학자를 한번 소환해 볼 겁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.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문장을 보고도 완전히 진짜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는 거예요. 한 명은 송나라의 위대한 철학자, 정의,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, 다산 정약용입니다. 정의는 이 문장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읽어냈고요. 정약용은 글자 너머에 숨겨진 어떤 구조적인 암호를 발견해낸 거죠. 자, 그럼 먼저 철학자 정의의 해석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? 그는 이 전쟁을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라고 봤습니다. 정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. 우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과도한 소극성은 어떤 강함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군대를 동원한다는 말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단계인데요. 진짜 공격해야 할 목표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나약함, 즉 내면의 전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정의에게 정복해야 할 나라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었던 셈이에요. 굉장히 우아하고 철학적인 해법이죠. 전쟁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약용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. 그는 이 문장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거의 수학에 가까운 구조 분석으로 풀어내기 시작해요. 정약용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어요. 답은 글자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괴를 이루는 기호들이 어떻게 변형되는가, 바로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였죠. 그러니까 주역을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일종의 암호 체계로 본 겁니다. 자, 그럼 그의 해독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시작은 겸손을 뜻하는 겸괴입니다.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괴의 맨 위쪽 선, 효라고 하죠. 이게 변한다고 나와요.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멈춤이나 고요함을 의미하는 새로운 괴, 바로 간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. 원문에는 명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겸손함이 소리내어 울린다는 뜻이죠. 명자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아니 멈춤과 고요를 상징하는 괴에서 어떻게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정약용의 해석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정약용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. 그는 숨겨진 열쇠를 찾아내는데요. 그게 뭐냐면 바로 도상, 기호를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였어요. 산과 멈춤을 뜻하는 간과의 상징 산을 위아래로 확 뒤집으니까 뭐가 나올까요? 네, 바로 우레와 소리를 뜻하는 진과의 상징 천이 나타나는 겁니다.
소리의 출처를 기호의 변형 그 자체에서 찾아낸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정약용은 이 똑같은 구조적인 논리를 군대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. 이 괴의 변화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암시한다는 거죠. 그건 바로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는 상황이에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외세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치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망명했던 왕이 다시 자기 왕국을 되찾으러 돌아오는 그런 그림인 거죠. 자, 이제 이 두 천재 학자의 해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. 하나의 텍스트를 두고 벌어진 철학과 구조 분석의 정면 대결.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?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철학자 정의에게 전쟁은 내면을 닦는 은유였고 자신의 나라는 곧 자기 자신의 인격이었습니다. 그래서 교훈은 개인의 나약함을 극복하라는 거였죠. 반면에 암호해독가 정약용에게 전쟁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이었고 자신의 나라는 말 그대로 나의 조국이었습니다. 교훈은 정당한 권위를 되찾으라는 거였고요. 똑같은 문장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? 내면의 성찰을 이야기한 철학자일까요? 아니면 숨겨진 코드를 풀어낸 분석가일까요?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. 이 텍스트의 진짜 위대함은 하나의 정답을 딱 정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나 깊고 다양한 의미의 세계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그 능력,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요?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에 고작 한 문장이 이렇게나 다른 진실들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겉핥기식으로만 읽고 지나쳤던 수많은 다른 지혜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